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주인을 살린 복순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21년 만에 잡힌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오늘 결정됩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손수건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이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렸죠. 지금도 내리고 있을 텐데요. 일부 지역에선 걱정스러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자, 남쪽에서는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라는 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강한 태풍이라는데 이게 다음 주쯤 대한해협을 이렇게 관통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장마 피해도 완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태풍까지 온다니까 제발 비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사건 반장 틀어달라는 3살짜리 아들 백제희 생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밴쿠버의 백계용님, 저희 아버지 박기루 선생 생신 축하합니다 하신 박필립님, 경기 광주시 목현동 전기기사 전상국 씨 사건 반장에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때 좀 쓰지 마 하신 전소희님,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인데요. 21년 전 미제 사건인 이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사건 해결에 사건 반장도 한몫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하신 아리솔 지지님. 저희도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자, 연락처도 없는 벤츠가 출근길 제 차를 막아서 너무 고생했어요. 화나요 하신 홍은정님. 뇌출혈로 쓰러진 친구 박형근 제발 좀 깨어나렴 하신 경북 칠곡의 최윤영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세은님, 멜론디 카페님, 유정옥님, 민정님, 마윤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있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의 사반 뉴스의 자 승현님. 진짜 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심각해요. 진짜 6반! 뭐라고요? 6반. 진짜 한 번 기회를 드렸을 때 딱 잡으셨어야죠. 박자치여서 이게 잘 안 돼요. 뭐라고요? 박자치. 박자치. 들어갈 때를 모르시더라고요. 음치라서. 음치 정도가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예, 오늘도 승현님은 양쪽에서 계속 구박을 받고 계십니다. 아스의 사반 뉴스의 6반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이건 진짜 사건입니다. 수업 중에 자 보여주시죠. 저거 선생님을 훑어가면서 촬영했던 저 중학생. 자, 교육청은 당초 제가 휴대폰 충전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더니 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어요. 네, 수업 중 교단에 들어놓은 남중생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업 중에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 또 상의를 탈의한 학생,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학생 등 3명에 대해서 오늘 교육청이 진술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서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2명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담임 선생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담임 교사는 평소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꽤 좋았던 만큼 아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선생님이 아무렴 저 애들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셨겠습니까? 자, 뭐가 됐든 들으신 것처럼 일파만파 커지니까 학교 측 해명이 교육청 해명보다 더 황당합니다, 승현님. 저
앵커하고 저하고 친하면 예. 제가 이 방송하다가 누워서 예. 제가 휴대폰 충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방 가족들하고 제가 친하면 제가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제부터 이상하세요. 가능. 아, 오늘따라 조금 이렇게 아니 예. 아까 실수했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학생과 선생이 아주 친하기 때문에 친밀감의 표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명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설득이 되어야 되는 해명인데 설득되지 않는 해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부는 더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일 터지고 교감 선생님이 아이 김 선생,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합시다. 뭐 이런 회유하는 장면 많이 보시잖아요. 이 학교 측의 해명을 보면 자꾸 그런 드라마 속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데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가죠. 사이렌 안 켜고 달리다 점점점. 오늘은 저희가 119 구급 차량과 발생한 사고들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달립니다. 문제 없어요. 저 더 멀리 교차로 지나갔는데 안돼 119 쾅. 아이고야. 119 구조차와 충돌. 이거 분명 사이렌 소리가 삐요 들렸을 것 같은데 그냥 충돌했습니다. 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불박차는 견인차 지금 달고 가죠, 차량을. 자, 그런데 옆차로 보니까 파란불인데 왜 다 서지? 뭐 이상하네 하면서 나는 쭉 갑니다. 차는 저 빨간 원 쾅. 아이고야. 인도로까지 확 가고 있어요. 야, 역시 삐요삐요 했을 텐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두 번째 영상, 이 불박 차량에서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된 채 지금 이 한문철 TV에 올라왔는데 이거 사이렌 소리 들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5월 13일 날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일단 이 사안의 핵심은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컸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블랙박스 차량 옆차는 가다가 쓰네요. 그죠? 저렇게 쓰죠? 예. 저게 시각적으로 봐서 쓴 건지 아니면 소리를 듣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차들도 서 있는 걸 봐서는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게 만약에 사이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블랙박스 차량이 저걸 못 듣고 직진하다 사고가 났다면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클 거고요. 예. 만약에 사이렌을 전혀 울리지 않은 채로 저 고급차가 지나갔다면 고급차의 과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첫 번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양 변호사님, 자 들어보세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네요. 지금. 예,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긴 울린 것 같아요. 직구로 들으면. 근데 요즘에 그 구급차나 이런 사이렌 소리들을 잘 예전보다 좀 적게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달릴 때는 안 들리다가 탁 충돌 직전에 삐요삐요가 들립니다. 가까이 가서야 들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이렌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110데시벨 이하로 낮추도록 또 제한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는데 저게 또 보면 또 황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블랙박스 차량에 보았을 때도 그리고 옆 차선의 차들은 멈춰 있거든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 어느 쪽이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보진 않아요. 근데 예. 과실을 따져봐야 됐을 텐데 블랙박스 차량 쪽의 과실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렌도 울렸었고 황색 신호였고 옆 차선의 차량도 멈춰서 있는데 주의를 좀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양 것으로 변호사님, 보여요.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렌 소리 시끄럽다고 그거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일부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20데시벨로 낮춰놨는데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나면 나라도 그걸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우리 한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닥터 헬기 같은 경우도 시끄럽다 내지는 먼지 일어난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운행을 못했던 일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감내를 해야지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일까는 이런 데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오랫동안 울린다고 그거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까? 글쎄요. 예. 세 번째 뉴스 가죠. 이런 악습이 아직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한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학생들이
엎드려요. 지금 갑자기 춤 연습 아니죠. 누군가의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하는 훈련 구호까지 지금 들립니다. 자, 기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김 기자. 얘네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네, 지금 이- 2022년인데. 그러게요. 오늘 공개된 이 영상은 어젯밤 11시에 촬영된 거라고 합니다. 아하. 영상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기합을 받고 있는데요. 선배로 보이는 3명이 이 학생들 사이를 서성이면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이러는 훈련 구호를 외치면서 군기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대학은 충청도에 있는 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뭐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다면서요. 저건 몸으로 이 군기란 표현 자체도 참 부적절한데 왜 대학에 군기란 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쓴 텐데 다른 대학에서는요. 대청소, 강의실 대청소를 하겠다고 못 나온 사람은 돈을 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저기 이제 학생들 이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올라왔다 메시지를 전달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의실 청소는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엔 학교에서 학생들 청소 안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교 청소 학생들이 직접 했지만 대학교에서 강의실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못 가면 10,000원씩을 내야 된다? 그걸 또 학생회비로 걷겠다? 저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걸 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용원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환경미화를 해주시는. 아무튼 저걸 또 돈을 받는 거지. 아무튼 승현님, 네. 승현님 89학번이시잖아요. 갑자기 그게 왜 80년대 학번이 여기서 또 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저런 막 그 얼차려 같은 거. 제가 아마 대학교 학과에서 했는 게 아니라 동문선후배일 수도 있을 듯해요. 뭐 저희 때야 선배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다.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엔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절대로 저는 행동하면 안 되니까 저런 것들 옛날에는 다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저 행동 자체가 범죄도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재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방송 전에 승현님이 저한테 나 97학번이라고 불러줘. 에이, 어디서 저 방송은 진실해야 됩니다. 89학번. 갑질인데 그 정도면 예. 갑질이죠. 어제부터 좀 예. 많이 이상해요. 오늘따라 어제. 네. 약간 과속하시는 것 네, 같아요. 어제부터 많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가죠. 가게 간판 바꾼 속사정입니다. 자, 대구에 있는 한 복권방 재미있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1등만 29번. 우와. 와우. 야, 이거 뭐 그냥 가게 이름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 차들 막 바글바글 되는 거 보세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복권방 간판을 바꿨습니다. 2분 후에 단속. 야, 가게 주변에 이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니까 사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김 기자, 사장님 누군지 몰라도 장사하는 법을 아시네요. 네, 이렇게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복권 판매점 간판 이름이 이렇게 1등 29번에서 2분 후 단속으로 바뀌었는데요. 가게 곳곳에도 2분 후 단속을 경고하는 배너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복권을 사러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사장의 작은 배려였다고 합니다. 가게로 복권을 사러 오는 차들이 많이 몰려서 주변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자 지난 2월부터는 가게 앞에 주정차 단속 CCTV 2대랑 탄력봉이 설치됐고 2분 이상 주정차 하면은 최소 3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과태료 처분받는 걸 막기 위해서 사장이 간판을 바꾸면서까지 주의하라고 경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 사장님, 그런데 말이죠. 30번째 1등 당첨자가 나오면 간판을 바꿀 의향이 있다. 뭐 또 이런 이분이 지금 9년째 저곳에서 이제 복권 판매점을 하시는데 9년 동안 1등이 29번이 나왔으면 뭐 그냥 말 그대로 명당이죠. 근데 당첨자가 나올 때마다 1등 몇 명, 몇 번째 이걸 계속 해오셨대요. 그럼 지금 29명이 나왔으니까 30번째 1등 당첨자가 나오면 당연히 바꾸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네. 지금 간판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플라스틱 아크릴 그게 아니라 그렇죠. 선순환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거 한번 교체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걸 딱 보면 안 들어가겠어요? 네?
아니, 저 간판 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가죠 당연히. 그래서 1등 29번 그러면 다른 고민 안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저 지금 네, 가고 저도 지금 싶어요. 저 대구. 주소 좀 섭외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저 간판 덕을 많이 봤다고 하시면서 당연히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진짜 명당이라서 그런다기보다는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전국에서 그냥 다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당첨 팔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더 명당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아가씨라 불렀다가 자, 여자 아르바이트생 호칭 문제를 두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 글쓴이가 가족들과 고깃집으로 식사를 하러 가서 생긴 일인데요. 글쓴이의 아버지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아가씨 주문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이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게 사장님이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데 글쓴이는 아가씨는 원래 깍듯한 높임말인데 도대체 아가씨라고 하는 게 왜 기분이 나쁜 거냐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 기다리던 Put Your Hands Up Time. 네. 들으신 것처럼 존대 의미도 있는 아가씨가 뭐 어때서? 그럼 공주님이라고 불러주리 손. 다들 너무 인기 아니. 관리 너무 저는 얄미워 죽겠어요. 진짜로 진짜. 저렇게 안 해요. 예? 진짜 아가씨라고 안 불러요 저는. 그래서 자, 그런 그러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여기요 저기요 하면 되지 손. 저 근데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요라는 표현이 누군가를 직접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니고 우리 말들이 너무 함부로 막 남용되고 잘못 쓰이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몰라서 여기요 하는 것 같아요. 다들 헷갈려서 그냥 저도 여기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네 분께 묻겠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은 뭐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자백했잖아요. 모르겠다고. 뭘 또 모르겠다.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는 저는 보통 저기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요. 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여기요 죄송한데요. 뭐 보통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뭘 죄송할 일이 뭐 있어요. 괜히 죄송해요. 그러면 괜히 죄송하다니까. 아니 괜히 죄송해요. 그게 가끔 이게 부르고 와야 되니까. 불러야 주문을 하지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우리 승 의원님이 오늘 결론 약간 내리겠습니다. 과속하신 승 의원님이 느낌이 안 좋은데. 정리를 해주시죠. 아니 띵동이 있으면 띵동 누르면 돼요. 부를 필요 없어요. 띵동. 없는 데서 나오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없으면 비인간적이다. 없으면 어. 그 직해서 가장 높은 직함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기분 나쁘죠. 저거는 알바생.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이라 그러면 알바생도 보고 누구든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명칭 자체는 존대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쓰임을 그렇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존대라는 의미로 우리가 방송에서 놈잡자, 놈자 못 쓰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사회생활에서 쓸 때는 띵동 있으면 띵동이 좋고 없으면 그 직함에서 가장 높은 직함을 부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별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기요, 여기요 혹은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마땅히 진짜 생각나는 뭐 아가씨? 근데 방금 같은 사연의 경우도 아가씨하고 만약에 일로 좀 와봐 반말을 했으면 진짜 그렇죠. 그거는 그럼. 말할 것도 없는데 이분은 또 아가씨하고 존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아리송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죠. 자, 경북 안동 사시는 김영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금요일 대구 효목동 살고 있는 언니 김영숙 여사를 만나러 가셨죠? 자, 간만에 만난 자매끼리 담소를 나누고 어느덧 저녁 6시 30분이 되자 동생 영분님은 자연스럽게 사반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언니 영숙님 말. 야, 너도? 야, 나도. 왜 그런 아침 있잖아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하는 그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이면 고검씨 갈게요. 좋은 잠이 쌓인다. 에이스 침대. 그러게 서울대 과외 선생님을 어디서 찾아? 엄마 땐 없었잖아 설득. 스카이 선생님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 과외 설탭. 전북 정읍에서 주인을 살린 복순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의 범행을 파헤쳐 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던 그 복순이 사건. 결국 복순이를 해했던 그 가해자가 일단 신원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지난 23일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날카로운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복순이는 당시 머리와 코에 심한 상처를 입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는데요. 복순이 주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강아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동물단체 비글구조 네트워크가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정읍경찰서는 CCTV 등을 분석해서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보시는 게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은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손에 들고 있는 흉기가 이제 빛에 반사돼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이 가해자와 지난 금요일 방송을 보고 이분이 나도 좀 할 말이 있다. 사건 반장을 보고 할 말이 있다. 나에게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러면서 저희 제작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한테 내가 보듬고 갔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좀 술을 좀 가음을 했어요. 집에 이제 끝나고 오는 길인데 잠깐 사이 얘기하니까 그냥 물어버렸어요. 물려갖고 있는데 야를 꺼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2번 차고 야를 그냥 뭐 괜찮은 줄 알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그냥 머리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멍 입어대고 집에서 쓰는 보여요. 잘못했죠 내가. 술도 좀 덜 먹었으면은 좀 이성을 찾았을 판인데.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가해자의 반려견 시추견의 안구가 빠졌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복 차원에서 했던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강아지를 물어서. 그러니까 시추견, 이 가해자의 반려견이 복순이한테 물렸고 그래서 안구가 저렇게 소실됐고 그래서 화가 나서 취한 김에 뭐 지금 이 가해자의 얘기로 복순이에 대한 이런 학대가 정당화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가해자의 얘기를 따르면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본인의 반려견인 시추를 데리고 갔는데 평소에는 이제 본인이 목줄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냥 이제 강아지를 안고 나갔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안고 오지 않고 이렇게 좀 길에 이제 내려놓고 같이 걷고 있었나 봐요. 근데 복순이가 있는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시추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복순이에게 시추가 이제 물렸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처음에 CCTV 상에서 이제 발로 차고 했던 게 이제 시추가 물려가지고 복순이를 발로 찼던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와서 보니까 시추의 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하게 닫혀 있었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제 술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저렇게 달려들어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뭐 본인의 반려견이 눈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흉기까지 들고 복순이를 해한 게 정당화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가해자의 그 반려견 시추견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치료는 받고 저렇게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 복순이를 본인이 챙겨주기도 했었대요. 한 동네에서. 이제 이 가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복순이는 한 1, 2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렇게 묶여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도 주고 했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술자리에 자기의 시추를 안고 갔는지 좀 그 점이 되게 아쉬운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물론 뭐 가지고 뭐 반려견하고 갔다는 걸 제가 탓할 수는 없지만
참 여러 가지로 되게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좀 의문점, 이 가해자, 가해 남성, 이 복순이가 자기가 휘두른 흉기에 이렇게 다친 걸 알았을 텐데 그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진 않았습니까? 일단 시추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복순이가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쳤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나가서 봐라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와서는 복순이가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다,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다음날 아침에 데려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시간은 좀 늦었긴 해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강아지도 복순이도 보이지가 않고 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제 저 가해 남성의 주장은 데려간 걸로 알았다, 치료하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가해자 역시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저는 좀 전혀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달랐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반려견을 키우는 이제 반려인이 이게 좀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지?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더라도 좀 목줄을만 하든지 아니면 그 반려견이 다른 데로 갔을 때 좀 복순이와 싸우는 데서 막았으면 좋은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반려견은 주인 없이 그러니까 그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반려견이 나에게는 자식 같은 어떤 그 반려견이고 내 눈을 빼서라도 그 반려견에게 도와주고 싶고 평생 속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은 하는데 속죄하고 살고 싶으면 왜 그 복순이에게는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잔혹한 행동을 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 평생 그러니까 자기 반려견의 눈이라도 빼서 그러니까 내 눈이라도 빼서 예, 반려견에게 주고 싶고 나는 평생 속죄하면서 살고 싶다. 그 반려견이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속죄하고 싶다는 건데 아니 자기 반려견이 그렇게 아팠을 때 속죄한다면 다른 사람의 반려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본인은 속죄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분이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듣고 가시죠. 지금 아직 그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주십시오. 네? 내가 그래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양지바른데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참 속죄하면서 제사라도 내가 한번 보내주고 싶다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일단 뭐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전혀 이 납득을 못 하고 계십니다. 이 가해 남성의 얘기에 대해서.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일단 이 가해 남성도 남성이고 이 복순이의 주인 견주에 대한 비난도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 가해자가 복순이를 잔혹하게 학대를 했고 학대를 했지만 복순이가 죽진 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병원을 데려갔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보신탕집에 넘겼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뭐 일단은 어떻게 해서 복순이가 죽게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치료해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복순이를 그냥 그렇게 보신탕집에 넘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동물보호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일단은 지금 비글 구조 네트워크에서 밝힌 바로는 일단 보신탕집에서 처음 갔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강아지 해체 안 한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죽은 채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거는 뭐 정확한 경찰 조사 과정이 아니라 이 비글 구조 네트워크 국장의 얘기이니까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우리들이 여기서 다 해체를 했는데 우리가 원래 살아있는 개는 안 봤는데 원래 안 봤는데 이번엔 받았다는 듯한 뉘앙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좀 규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비글 구조 네트워크의 입장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뭐 준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이 얘기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뭐냐면 대부분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는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주인은 개 목숨값을 챙기고 이래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 있구나. 자, 양 변호사님.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솔직히. 예? 이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과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고 강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세상이 이렇게 다 같이 어떻게 이게 동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기는 시대로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그 상황에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 그 존재라는 거 이걸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부분이 사실 그 사람을 살린 개로 유명한 또 고장이거든요. 교과서에도 실렸던 왜 목숨이 이렇게 술을 먹고 그 주인이 잠들었을 때 걔가 강물에 몸을 적셔서 이렇게 그 밭에 불나가지고 밭에 불나 그 고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옆에 오수라고 불리는 곳이 정확하긴 한데 바로 옆 근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어제 반장픽에서 잠깐 전해드렸죠.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망 다녔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잡혔습니다. 오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사건의 전말 들어보시죠.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대전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붙잡힌 건 바로 한 장의 손수건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이 복면처럼 착용한 뒤 버리고 간 손수건에서 DNA를 확보한 건데요. 2001년의 기술로는 검출할 수 없던 DNA였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용의자 검거까지 수사가 쉽게 풀린 건 아닌데요. 전 국민이 등록한 지문과는 다르게 DNA 정보는 일부 범죄자에 대해서만 관리되기 때문에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추적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처음 DNA를 확보했던 경찰도 범인 특정까지 최소 5년은 걸리겠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51세 이정학, 52세 이승만. 경찰은 이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검거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조금 전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을 종합해봅니다. 예, 저희가 8월 초에 이 사건을 사건연구소에서 우리 김서연 기자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세상에 딱 잡혔다고 하니까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현금 수송차에서 내린 은행원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발견된 어떤 증거물에도 지문이 남겨져 있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그랜저는 범행 3주 전에 이미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고 권총은 경찰관에게 빼앗은 38구경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약 9,000대 그리고 목격자와 전과자 등 5천여 명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예. 아직은 용의자라고 하지만 DNA가 딱 이렇게 확인이 된 만큼 저는 그냥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21년 동안 정말 두 다리 뻗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 오늘 관련해서 경찰 브리핑 들어보시죠. 2001년 대전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승만과 이정학을 대전과 정선에서 각각 검거하였고 법원의 실질 심사를 거쳐 지난주 토요일인 8월 27일 최종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 이정학은 혐의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의자 이승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피의자 이승만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전문 프로파일러 투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52살 이승만, 51살 이정학 오늘 사진들 준비돼 있죠? 보여주시죠. 사진과 함께 저렇게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정학 왼쪽에 있는 이정학은 아유 죄송합니다 인정. 이승만은 나 아닙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정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형사과장의 얘기처럼 범죄 혐의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좀 사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계획은 다 이승만이 세웠고 권총도 이승만이 쏴서 은행 직원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본인은 이 범죄에 그냥 도움을 준 것뿐이지 주범이 아니네요. 종범.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되겠지만. 예.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 아예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일단은 뭐 현재 이승만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범행 계획과 그다음에 범죄 전반을 누가 주도하고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앞으로 조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신상 공개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절박해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니 어차피 신상 공개할 거면 좀 요즘 사진 좀 잘 나온 사진 좀 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다 20대, 30대 사진인 거거든요.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왔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약 신상 공개가 된다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얼굴을 보이는 거는 맞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이건 정말 개인적인 소박한 생각인데 머그샷 찍잖아요. 그럼 신상 공개가 되면 현재 지금의 사진을 공개하는 방법도 좀 절차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한 사람은 뭐 인정한다. 그런데 저놈이 저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억울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이승만 입장에서는 저도 이승만이 실제로 총까지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방법은 끝까지 잡아떼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학의 증언만 가지고 주범으로 더군다나 살인죄까지 묻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강도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없을 거라고 지금 아마 좀 자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것들 보강 증거를 해야 진범을 밝혀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승현님. 네. 정말 그 경찰이 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도 뭐 간혹 이렇게 하지만 정말 좀 진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진짜. 예. 사실 이게 2001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1년에 일어나고 혹시 태완이법이라고 기억하시죠?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24일일 거예요. 24일 날 이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는데, 그럼 2001년에서 15년을 더하면 2016년, 2017년 요 정도 되면 사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건데 2015년에 태완이법이 통과돼서 이 사람들은 2001년에 저질렀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되는 이 범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 케이스로 남았는데, 그래서 2016년에 미제 해결반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사건에 있는 내용들을 재수사합니다. 그러니까 증거품 안에서 손수건이 확보됐는 거예요. 그 손수건은 그 도주 차량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 그래서 2016년에 증거품에 손수건 발견하고 그 손수건을 국과수에 딱 넘겼는 거예요. 그 넘기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DNA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넘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 국과수 이 손수건으로부터 DNA를 검출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관이 했던 말 이렇게 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5,000명. 백 변호사님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정말 이 수사팀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2001년 강도살인 사건에 얼굴을 가릴 때 썼던 손수건에서 DNA가 검출이 됐다고 했죠. 그런데 2015년 불법 도박장 사건 유류품에서 발견된 DNA하고 일치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 DNA인지 몰라요. 그 도박장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 드나들었을
드나들기만 했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5,000명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범행 연관성을 다 확인해 나가는 수사를 5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한 끝에 올해 3월에 아까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강 조사를 거쳐서 지난 8월 25일에 이정학을 검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정학으로부터 나 이승만이랑 함께 범행했다. 이런 진술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승만도 지금 긴급 체포한 상황인데요.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경찰관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이 사건을 해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이 두 사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뭐 진행이 될까요? 일단 둘 중에 누가 총을 쐈든지 간에 그 무리 내에서 강도를 같이 하기로 한 자들 사이에서 총을 이 도구로 사용을 하고 여차하면 쏠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돼야 이제 강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도죄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수사팀의 이런 집념을 보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인상이 나봐요. 이 경찰분들이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안 되면 자식들이라도 경찰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잡겠다라고 했다는 세상에. 그 집념이면 저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2002년 8월에 당시 이제 수사팀이 송모 씨 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자백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 뭐 다른 방송의 어떤 그 탐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 이 수사 형사들이 나는 아직도 그들이 진범이라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수사 뭐 이렇게 진범이 잡힌 걸 보면 당시 3명의 용의자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이 아니었고 아무튼 일단 계속해서 좀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겠네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9년 10월 10일) 새벽 5시 서울 면목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 하방으로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치솟은 불길. 이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잠을 자고 있던 모녀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휘발유통과 급히 벗어던진 것으로 보이는 옷과 신발. CCTV 확인 결과 불을 지르고 달아난 사람은 15살 동네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였을까요? 왜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 방화를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보험금 타서 강남 살고 싶었다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사건 함께 좀 보면서 저는 정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을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야, 참 2009년도에 말이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화재가 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할까요? 네, 그 2009년 10월 10일 새벽 5시 서울 면목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소방에 의해서 15분 만에 꺼졌지만 잠자던 모녀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49세 김모 씨와 19살 김 씨 모녀는 전신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2, 3일 만에 숨졌는데요. 아버지는 당시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고 아들은 강원도 펜션으로 놀러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유류통이 발견돼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일단 최초에는 경찰은 집에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장군 이 둘을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그다음에 장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가 있었어요. 강원도.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니홈피 당시에 기억하시죠? 그렇죠, 미니홈피. 그렇죠. 예. 나 여행 갔었다. 나 저 여기 없었는데요. 알리바이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런 진술을 당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인근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집 앞에 점퍼에 슬리퍼를 신은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서 이제 우유 주머니 같은 데서 열쇠를 꺼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분명히 들어갈 때 옷은 저렇게 다 차려입고 있었는데 나올 땐 맨발의 반팔 차림으로 허겁지겁 뛰쳐나온 소년이 이제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는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CCTV와 탐문사 과정을 통해서 방화범이 15살 소년 동네 소년 김군임을 그 당시에 밝혀내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사파에 나가는 것처럼 방화범은 저 15살 김군이었지만 진짜 진범이 따로 있었죠. 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경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기억나세요? 아들 장군 그 경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 알리바이 있어요. 나 그 당시에 미니 홈피에서 여러 가지 게시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 저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들어가는 거는 동네 친구인 김군이고 그 김군이 잡아가라는데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 장군이 이 집에 가서 불을 지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불을 질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을 질른 것이다.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우유 주민에서 거기서 어떤 특정 인화 물질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그 불 붙는 모습이 자기에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옮겨 붙어요. 그게 이제 동네 CCTV에 다 찍히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17살 장모군이 동네 동생, 동네 후배 15살 김모군에게 야, 너 우리 집 가서 불 좀 질러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험금 내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장군이 떠올린 건 뭐냐면 보험이 있어? 그럼 나 보험 타서 좀 잘 살아야겠다. 강남 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보험금을 타내려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엄마, 누나 내지는 아버지 같이 이렇게 다른 식구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 이 범죄를 꾸민 겁니다. 얘는 도대체 어떤 애예요? 장모군이라는 애는. 예, 승현님. 이게 사실 모든 범죄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좀 반추할 수 있는데 이 장군 육상 선수였답니다. 육상 선수고 육상 선수에 굉장히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 1등까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육상 선수로서의 기대감을 모았는데 이게 중간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대를 다치게 돼서 이 꿈이 산산조각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 사실 주위 친구들이 좋은 어떤 그 운동화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런 걸 훔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라도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가 뛰어넘어서 다음에 환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정말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17살짜리가 알리바이를 세우고 청부까지 하고 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섬찟합니다. 이 장모군 같은 경우 동네 후배 김군, 실제로 방어한 김군한테 우리 집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좀 자세히 보고 언제 불을 지르고 어떤 방법으로 저지러라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아까 우유 주머니에서 열쇠 꺼내갔다고 그랬죠. 우유 주머니에 열쇠가 있을 것이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지르면 되는데 원래 이제 평소에 이 장군이 새벽에 집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내가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 화장실을 이렇게 문을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게 항상 내 습관이라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번 하면 그냥 아들이 혹은 뭐 동생이 왔네 이러고 그냥 새벽에 잠에 계속 빠져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본인의 평소 습관까지 따라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의심스러운데요?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팔려고 했어요, 양 변호사님. 팔려고 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 와중에 장군이 걱정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있으면 그렇죠, 방 안에 그렇죠. 성인 남성이니까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김군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혹시 안에서 살아서 나오면 네가 그때 아버지도 해쳐라. 흉기를 준비해서. 이런 지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근데 다행히 아버지는 또 지방에 출장을 가 있어서 아버지는 화를 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오토바이 이렇게 기름집 가지고 불 질렀잖아요. 그 기름은 또 장군이 동네 오토바이에서 이를 훔쳐내고 또 김군은 불을 지르러 들어가면서는 자기 얼굴을 가리겠다고 오토바이 헬멧 쓰는 그런 철저함이라는 말 자체가 참 원망스러운데 그런 일까지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장모군이라는 녀석은 진짜 약간 사이코패스 뭐 그런 성향이라고 치죠. 그걸 시킨다고 하는 녀석은 또 뭐예요?
네. 그 장군이 일단 방화를 시킬 사람을 물색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친구나 후배들한테 몇 번 집에 불을 질러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3명 정도가 먼저 질색을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 장군이 끌어들인 사람은 동네 후배 김군, 15살의 소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김군도 집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쉽게 못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군이 보험금을 타면 너한테도 좀 돈을 나눠줄게 라고 회유했고 만약 네가 안 하면 형이 대신 너희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소년은 범행 5일 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 저 장모라는 녀석이 잡혔습니다. 네. 역시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왔어요. 더 경악스러운데요. 이제 선배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해 11월 7일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범행 너무 후회합니다가 아니고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가족이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좀 충동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네요. 거의 제3자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저 통닭 먹고 싶은데요. 그리고 탕수육도 좀 시켜주세요. 경찰 조사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문을 다 받으면 조서를 이렇게 다시 이제 본인이 확인하잖아요. 예. 본인이 말한 그 써 있는 조서를 읽으면서 와, 판사님이 보시면 제가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겠네요. 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야. 만약에 장모군이 본인의 생각대로 해서 만약에 타냈다면 그 보험금이 한 1억 정도 했는데 본인 뭐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는 31만 원 정도니까 본인에게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겠습니다만 그 1억 원 때문에 이 온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그렇고 또 더 경악스러운 건 본인이 범행하고 나서 어머니와 누나 장례식에도 태연히 상주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승 의원님 이거 네. 정상은 아니죠? 사실 뭐 안에 있는 내부적 그 가정 상황을 제가 정확히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기 싫어하고 좌절했는 상태에서 뭐 부모들이 뭐 운동은 왜 하니라는 어떤 핀잔을 줬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같았으면 여러 가지 프로파일러가 동원돼서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두려운 게 이러한 어떤 과거의 이런 아픔이 현재의 사건을 반추하게 되고 이게 또 형을 감경하는 양형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소년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나쁜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소년이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이 소년의 행동을 절대로 법원에서 감경하거나 법원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장모군이라는 지금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김군, 그러니까 직접 불을 지른 김군 같은 경우에는 13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13년형이면 이게 2009년 11월에 구속이 된 거거든요. 올해 말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역을 다. 자, 일단 뭐 걔는 시키는 대로 하고 또 할머니를 죽이겠다 하니까 뭐 등 떠밀려서 했다고 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장모. 이 장군에 대한 판결이 그 이후에 언론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 13년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 같은데 그래봐야 저지른 범죄에 비춰 본다라면 뭐 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근데 그때도 어쨌든 19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김군하고 거의 동일하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올 수 있죠. 조만간 그럼 우리 곁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20대 얘기네요. 후반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시 풀어놓는다고요? 이런 자를? 당시에 소년범이었으니까 19세 미만으로. 사형 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야,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장모군의 그날 이후를 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영국 최대의 길거리 축제인 노팅힐 카니발의 현장인데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덕분인지 사람들이 다 함께 부둥켜안은 채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옆에 한 버스 정류장 위에서 한 여성이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죠. 예. 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하나 둘 여성을 따라서 정류장 지붕 위로 올라가고 안 있습니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이렇게 시민들은 위험해. 10명이 한꺼번에 서 흔들려. 있는 모습에 환호를 하는데요. 네. 안 돼.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하중을 못 견뎌. 그렇죠. 이번엔 시민들이 아이고야. 멈추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붕이 와르르 내려져 앉아버렸습니다. 세상에. 한꺼번에 10명 모두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된 겁니다. 어우. 다쳤겠네요, 좀. 네, 하필이면 지붕이 무너질 당시 정류장 아래를 지나던 시민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이 외에는 큰 인명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류장 위에서 춤을 추던 10명 모두가 경찰에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인데요. 얼굴까지 다 찍힌 마당에 하루빨리 잦은 납세하게 바랍니다. 자진 납세하세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네, 한 여성이 늦은 저녁 시간 주차장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지켜보는 한 사람,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여성은 경찰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거나 이리저리 스텝을 밟아보는데요. 어딘가 동작이 좀 엉성해 보이죠. 술 냄새가 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경찰관 앞에서 음주 테스트를 하고 있던 겁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과 추돌해서 경찰에 적발된 건데요. 경찰이 여성에게 선을 따라 똑바로 걸어보라고 요구하자 단 4걸음 만에 비틀거리더니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는지 갑자기 발레 동작과 아일랜드 포크 댄스를 이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취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춤이었는데요. 하지만 한참 동안 이 모습을 지켜본 경찰은 춤 동작이 별로라면서 곧바로 손목에 수갑을 채워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후 경찰은 여성의 차량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액체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음주운전 검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세죠. 네, 한 소녀가 공원 분수대에 악어를 데리고 나타나서 모두를 깜짝 여기 놀라게 동물원 했습니다. 아닌 동물원 아니죠? 공원. 네. 공원. 물을 아이고. 뿜어대는 분수대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닥에 저렇게 철푸덕 앉아버렸습니다. 자, 목줄을 단 반려악어의 모습인데요. 그것도 참 신기한데 악어의 목에 채워진 라벨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악어의 목에 ESA, 즉 정서적 지원 동물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 미국에선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함께 사는 동물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뭐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들 때 품에 동물을 끌어안고 있다 보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악어를 네, 저 끌어안고 악어 있으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힐링이 되나요? 네, 악어 외에도 뭐 돼지, 뭐 파충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껴안고 있네요, 좀 보니까. 윌리라는 이름의 악어는 6년 전 소녀의 가정에 입양돼 야생성을 잊었겠죠? 네, 반려동물처럼 보살피를 잊어야죠.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당시 암투병 중이던 주인에게도 윌리가 정말 큰 안정감을 줬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소녀에게도 유일한 친구가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는 못 오네요. 이제 구경꾼들 구경만 하시고 예. 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저렇게 악어의 모습 이색적이긴 하네요. 우리 악어 안 물어요. 네, 뭐 우리 이런 악어 거. 안 보고 입마개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해양경비대가 보트를 타고 어딘가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비대가 저 멀리 손으로 가리킨 곳, 커다란 바위 절벽 아래였는데요. 이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정체는 바로 욕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커 스패니얼이었습니다. 욕? 요고. 네, 주인과 왜 그러세요? 주인과 산책을 하던 중 30m 요기. 네, 요기. 네, 30m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한 건데요. 이 강아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 취해 떨었는지 꽁꽁 얼어붙은 채 아주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자, 구조대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드는데요. 항구에서 기다리던 견주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 그제서야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보입니다. 다치진 않았을까요? 네, 절벽에서 떨어진 탓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부상을 심하게 입었는데요. 척추와 갈비뼈 골절은 물론 신경과 눈에도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지금은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고 하네요. 반려견을 구조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와준 구조대원들 덕분에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10살 소년이 아주 급히 수영장으로 뛰어듭니다. 당시 소년의 엄마가 수영장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던 건데요. 아이고야. 물속으로 주저없이 다이빙한 소년은 마치 훈련된 구조대원처럼 여성을 물 밖으로 구조해내고 있습니다. 이후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머리를 받치면서 사다리에 매달려 보는데요. 그러자 옆집에 살던 여성의 아버지가 재빨리 또 뛰어들어와서 괴로워하는 딸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자 소년도 함께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용감한 아들 덕분에 목숨을 구한 여성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가시죠. Truly amazing thing to see. And I don't normally get to see him in action. And what he gets to do while I'm having a seizure or after a seizure, it's just, this is the first time I actually got to see it just because of security cameras. I so much pride in him at the same time as it was heartbreaking to watch. 네, 소년이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머니가 수영장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개비는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랄게요. 아유, 정말 장한 어린이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비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